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피부, 젊어지는 피부, 정진호 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12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날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날이 많은 것 같아요.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저희가 손자, 손녀 합쳐서 4명이나 있습니다. 저희 아들, 딸은 이제 어린이가 아니니까 어린이날에 저희 손자, 손녀들한테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또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저희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계세요. 아버님이 97세이시고 어머님이 4살 적어서 93세신데 아직도 두 분이 전원주택에서 행복하게 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카네이션 들고 부모님 댁에 가서 같이 맛있게 저녁을 먹었고요. 또 5월 15일 스승의 날이잖아요.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졸업시킨 석박사 학생이 45명입니다. 45명 중에 물론 개인 사정상 못 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제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저녁 식사를 5월 15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나를 있게 해주신 스승님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빨라가지고 제가 매번 그런 코멘트를 하는데 이런 좋은 날도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올해 5월의 가정의 날을 더 즐겁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 머리카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머리카락이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카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우리 머리카락이 모발이지 않습니까? 모발의 진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는 제목으로 이제 이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7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나 정답을 맞히시는지 한번 채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은 몇 개쯤 될까요? 빨리 한번 쉬어보세요. 네, 아마 짧은 시간에 세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은 10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 됩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엄청 많죠? 10만 개에서 15만 개. 엄청 많은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머리가 되거나 하면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지만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기 직전에 젊은 때에 우리 사람의 모낭에서 나오는 머리카락의 개수가 10만 개에서 15만 개나 된다 하는 거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아시고 계실지 궁금한데 머리카락이 하루에 자라는 길이 하루에 몇 밀리미터나 자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댓글에 한번 달아보세요. 몇 밀리미터나 자랄까요? 하루에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서 0.3mm 그러니까 1mm의 3분의 1 정도 자라는 거죠. 0.3mm. 또 많이 자라는 분은 0.5mm. 그러니까 1mm의 반이 자랍니다. 하루에 그렇게 자라니까 하루에 0.3mm가 자라는 분들은
3일에 1mm가 자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루에 0.5mm가 자라는 분들은 3일에 1.5mm가 자란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한 달은 30일이니까 3일이 10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3mm 하루에 자라는 사람은 한 달에 1cm가 자라게 되는 거고요. 하루에 0.5mm가 자라는 분은 하루에 1.55cm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은 12달이니까 1년에 적게 자라는 사람은 12cm, 12cm면 한 요 정도. 그다음에 많이 자라는 사람은 1년에 18cm 이렇게 자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댓글에 보니까 5만 개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개에서 15만 개라고 그러니까 엄청 많다고 하시는 우리 푼수공주님, 그리고 푼수공주님께서 남자들은 빨리 자라서 귀찮다고 하던데 네, 저도 머리카락이 너무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한 1년에 한 번 머리를 잘랐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다고 했는데 10만 개, 15만 개. 근데 이제 10만 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10만 개 중에 10만 개가 다 자라지 않습니다. 10만 개 중에 현재 자라고 있는 머리카락이 있고 자라지 않고 이제 그만 자라고 빠지는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머리카락은 생장기 모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장기 모발에 속하는 머리카락만 계속 자라고요. 우리 휴지기 모발이라고 하는 모발 이제 사이클에 들어가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장기 모발은 우리 머리카락 10만 개 중에 90%가 생장기 모발이고 휴지기 모발은 10%가 휴지기 모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머리카락의 10만 개 중에 9만 개는 하루에 0.3 내지 0.5mm씩 자라고 있고요. 1만 개 정도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이제 빠지게 되는 휴지기 모발 상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장기 모발에 한번 들어가면 그 모발은 3년 내지 5년 동안 계속 자라요. 3년 내지 5년 동안 계속 자라다가 휴지기 모발로 들어가서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다음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머리카락이 최대로 자랄 수 있는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해외 토픽에 보면 뭐 머리카락이 이 땅에 줄줄 끓일 정도로 2m 이렇게 자라는 사람도 이제 해외 토픽에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그 특이한 유전적으로 생장기 모발의 길이가 특이하게 길어진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장기 모발이 3 내지 5년 자랍니다. 그래서 만일 생장기 모발이 5년 자란다. 그러면 여기 한 달에 1년에 12cm에서 18cm가 자란다고 했잖아요. 1년에 이렇게 자라는데 생장기 모발은 3년 내지 5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만일 5년 동안 자란다 그러면 12 곱하기 5 하면은 60cm, 그다음에 18 곱하기 5 하면은 90cm, 90cm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cm라 그러면 아마 머리카락이 뒷머리카락이 점점 길어가지고 아마 허리나 엉덩이 정도 오면은 60cm나 90cm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장기 모발 주기를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를 갖고 있다면 60cm 내지 90cm 정도 머리카락이 길면 그 다음에 휴지기 모발로 들어가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60cm 내지 90cm 이상은 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90cm가 되면 되게 빠지게 된다. 이렇게 아시는 게 맞는 얘기고요. 그 90cm보다 더 자라는, 그럼 2m 자라는 그런 해외 토픽에 나온 사람은 도대체 뭐냐? 그거는 그 사람의 생장기 모발 주기가 무슨 이유인지 아마 병적으로 이제 10년, 보통 3년 내지 5년인데 10년, 15년 이렇게 휴지기로 빠지지 않고 계속 생장기 모발로 유지되는 경우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루에 몇 개가 빠질까요?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이제 환자를 보면은 머리가 많이 빠져서 걱정이라고 해서 오신 분이 많아요. 어떤 이제 여성분들은 머리만 감으면 머리가 너무나 한 뭉텅이 빠져가지고 그 하수구를 다 막는다. 이렇게 이제 이제 하소연을 하시면서 머리가 제발 안 빠지도록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질까요? 이거는 이제 휴지기 모발의 1%가 매일매일 빠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제 우리 머리에 머리카락이 10만 개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물론 10만 개에서 15만 개가 있지만 계산하기 쉽게 10만 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생장기 모발이 90%니까 9만 개는 계속 자라는 모발이고 10%가 휴지기 모발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빠지는데, 휴지기 모발로 들어간 10%가 동시에 빠지는 게 아니고 휴지기 모발의 1%가 매일매일 빠집니다. 그래서 휴지기 모발이 10%니까 10만 개의 10%는 만 개잖아요. 근데 만 개의 1%는 100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 수는 100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모발이 10만 개지만 어떤 사람은 15만 개이기 때문에 15만 개의 휴지기 모발 상태가 10%면 15,000개잖아요. 15,000개의 1%는 150개죠. 그래서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 수는 휴지기 모발의 1%가 빠지기 때문에 하루에 100개 내지 150개가 빠지는 겁니다. 근데 머리카락이 짧은 사람의 경우 100개나 150개를 모아봐야 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 만일 머리카락이 60cm나 90cm가 돼 이렇게 큰 사람, 긴 사람의 머리카락을 100개, 150개 모아놓으면 그 저한테 그 이제 하소연을 했던 분의 말처럼 머리가 한 뭉텅이 빠져가지고 그게 하수구를 막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자주 많이 빠진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머리카락을 다 모아서 일일이 씌워보면 하루에 100개 내지 150개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이거보다 더 빠지면 조금 이제 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이나 그런 탈모증의 증상일 수는 있지만 하루에 100개 내지 150개는 누구나 빠지는 거다. 예외가 없다. 누구나 빠지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머리가 많이 빠진다. 자고 일어나면 이불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서 이불이 검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환자분도 제가 만나 뵀는데, 그 머리카락을 다 주워서 일일이 카운트를 했을 때 정말로 150개가 넘는지 그걸 한번 세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하는 일, 기능이 있나요? 이런 이제 의문이 들으실 텐데, 머리카락도 기능이 있습니다.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카락이 뭐 외부의 충격을 얼마나 감소시킬까 이렇게 의심이 드실 수 있지만 상당히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체온을 유지합니다. 머리에서 추운 날 우리 열을 많이 뺏기고 그래서 추위를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으신 대머리 환자분들은 모자를 꼭 쓰시죠. 그래서 모자를 쓰는 이유가 이제 자기 대머리를 가리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겨울철에는 모자를 쓰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용적인 기능이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머리가 되면 나이가 들어 보이고 또 아무튼 조금 미용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죠. 그래서 머리가 덜 빠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병원에 와서 머리를 다시 나는 그런 대머리 치료제를 처방을 받으시는 분이 많은 것이 이제 미용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인이 있겠죠. 하루에 100개에서 150개는 정상적으로 빠지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빠지는 경우, 더 빠지는 경우의 원인은 우리가 제가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 두세 번에 걸쳐서 머리가 빠지는 원인, 탈모증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비반응성 탈모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피에 흉터를 유발하지 않고 두피는 보기에 이제 정상 두피인데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런 탈모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안드로겐 탈모증, 이거는 남성형 탈모증, 여성형 탈모증.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대머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겐 탈모증 때문에 생기거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원형 탈모증, 이건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글동글하게 이제 빠지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젊었을 때 수도통합병원에 수도통합병원 옛날 등촌동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군의관으로 2년간 근무하고 그 전에는 이제 현리병원 저기 인제원통보다 더 들어가는 현리병원에서 이제 1년간 거기 야전병원에서 군의관 생활을 했는데 이 원형 탈모증 환자가 군인들한테 상당히 많아요. 특히 1병과 2병 이렇게 갓 군대에 들어온 군인들한테 많고 상병이나 병장은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1병이나 2병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발생하는 원형 탈모증의 빈도나 그런 거를 조사해서 논문을 군의관한테 쓴 게 있는데 이 상병이나 병장보다 쫄병인 1병, 2병 때 원형 탈모증이 많이 생긴다 하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 스트레스를 받은 애들이 자기 머리를 당겨서 탈모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피, 그러니까 머리가 나는 그 피부에 반은이라면 흉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흉터가 생기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입니다. 흉터가 생기면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에 손상을 받아서 모낭이 파괴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머리에 감염이 돼서 거기에 고름이 잡히고 뭐 이렇게 감염이 돼서 흉터가 생기면 모낭이 파괴되거나 또는 상처가 나서 모낭이 파괴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이 생겨가지고 모낭이 파괴되면 머리카락이 이제 빠지고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비반응성 탈모증, 그 다음에 반응성 탈모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대머리 치료제가 있잖아요. 바르는 미녹시딜이라는 약도 있고, 먹는 프로페치아, 뭐 아보다트 이런 듀타스테라이드 이런 성분의 약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남성형 탈모증이나 여성형 탈모증인 경우에는 보통 생장기 모발이 90%, 휴지기 모발이 10%입니다. 근데 이제 남성형 탈모증이나 여성형 탈모증 있는 분은 휴지기 모발이 조금 많아져요. 생장기 막 자라고 있는 머리카락의 수는 줄고 머리가 빠지는 휴지기 모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5%, 20%까지 증가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미녹시딜이든지 이 피나스테라이드라든지 듀타스테라이드 같은 이제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 남성형 호르몬을 의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들이 머리카락을 다시 나게 하는 기전이 이 휴지기 상태의 모발을 성장기 상태의 모발로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기 상태의 모발이 15% 있던 거를 100%다 성장기로 바꿀 수는 없고 15% 있던 거를 10%로 바꿔주면 5%가 머리가 더 빠질 게 안 빠지고 생장기 모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만 개 중에 5%면은 어떻게 됩니까? 10만 개 중에 10%가 만 개고 5%는 5천 개죠. 그러니까 5천 개의 머리카락을 더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바르는 탈모증 치료제 식약처에서 허가해주고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그런 먹고 바르는 남성형 탈모증 치료제, 여성형 탈모증 치료제는 휴지기 모발을 성장기 모발로 바꿔주는 거고 이론적으로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휴지기 모발이 10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은 10%니까 만 개가 있기 때문에 만 개를 다시 자라게 만드는 건데 그거는 이론적으로 효과가 가장 좋을 때고 우리가 보통 먹고 바르는 거는 이제 머리카락의 개수를 한 5천 개 정도 더 생기게 더 자라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최대의 효과일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그렇게뿐이 설명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상식적으로 아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카락의 상식에 대해서 7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재미있으시죠? 이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발의 해부학적 그리고 생리학적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빠지고 또 우리가 먹는 탈모증 치료제 바르는 탈모증 치료제가 하는 일이 휴지기 모발에 있는 모발을 다시 생장기 모발로 바꿔주는 그런 기전이구나. 이미 모발이 다 망가진 거를 다시 재생하는 그런 약은 이 지구상에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현재 잘 자라고 있는 모발 그리고 3년 내지 5년이 돼서 휴지기 상태에 들어가 있는 모발이 있는데 휴지기 상태에 들어가 있는 모발을 다시 성장기 상태로 바꿔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약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휴지기 모발에 있는 개수만큼 이론적으로 다시 모발수를 만들 수 있구나. 이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댓글을 읽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만든 화장품 2개를 가져 나왔는데 하나는 샴푸 앤 바스입니다. 그래서 머리 감고 몸을 닦으실 때 쓰시면 좋고 하나는 여드름이 있는 분이 이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보습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그때 여드름의 효과도 있고 보습을 좋게 하기 위해서 피부 장벽도 튼튼하게 하는 트러블 키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2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댓글을 볼까요?
크레모나 TV님입니다. 교수님, 제가 두피 관리를 열심히 하면 미용사 선생님께서 잔디머리가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미녹시딜 복용하고 두피 관리 잘하면 할머니 되어서도 풍성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두피 관리라는 거는 이제 뭘 어떤 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두피에 있는 염증 같은 거를 이제 가라앉히는 그런 거를 하는 거겠죠. 잔디머리가 많다는 거는 이제 새끼 머리 솜털 같은 게 많이 올라왔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미녹시딜은 요즘에 로우 도즈, 그러니까 고용량이 아니고 아주 낮은 용량으로 이제 복용하고 미녹시딜도 바르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 관리는 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두피 관리 우리 피부과 교과서에 보면 두피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는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피는 이제 피지샘이 많은 부위입니다. 피지샘이 많기 때문에 피지가 이제 많이 분비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춘 거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아주 조금씩 필요한 만큼 피지를 분비해서 여기 기름막을 이제 만들어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땡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다가 많이 컨디션이 나쁘거나 아니면 잠을 잘 못 자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먹거나 밤을 샜거나 이렇게 해서 컨디션이 나쁘면 피지샘에서 피지를 많이 만들게 되죠. 피지를 많이 만들면 피지라는 게 이제 기름이거든요. 그 중성지방, 트리그리서라이드라고 하는 그런 중성지방인데 피부에 있는 세균이 그 피지를 분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TG, 그러니까 트리그리서라이드 중성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산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 중성지방이 피부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분해돼서 만들어진 그런 지방산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이 생겨서 생기는 습진을, 특히 두피에 생기는 습진을 우리가 지루 습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피 관리라고 하면 이제 피지 분비가 많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샴푸로, 그것도 약산성 샴푸로 거품을 잘 내서 이제 샴푸를 하는 거가 아마 가장 좋은 두피 관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뭐 미녹시딜을 바르는 거는 뭐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라면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크레모나 TV 님께 제가 만든 약산성 샴페인 바스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한번 샴푸 하실 때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리몬 님인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인데 올해 들어 유난히 얼굴, 팔도 그렇고 눈 밑 피부가 가늘가늘 얇아졌습니다. 무슨 비닐같이 탄력이 없고요. 어떤 시술을 해야 탄력이 좀 올라올까요? 네. 네, 피부의 탄력이라는 거를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이제 인자가 관여를 합니다. 이제 피부 속을 튼튼하게 만드는 콜라겐 섬유 또는 탄력 섬유 이런 것이 이제 잘 피부 속에 있고 그것이 피부를 튼튼하게 피부에 탄력도 주고 피부에 힘도 주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콜라겐 섬유도 많이 망가지고 탄력 섬유도 많이 망가지면 이제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고요. 또 이 표피도 많이 얇아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자외선을 많이 보면
피부가 노화되잖아요. 피부가 노화된다는 거는 피부 속에 그럴 만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라겐 섬유, 탄력 섬유도 많이 망가지고 피부 속에 콜라겐 섬유하고 탄력 섬유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종의 단백질, 또 탄수화물, 당 성분도 있고 또 지질 성분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젊은 피부를 유지돼야 되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받으면 옛날 젊었을 때 피부하고는 좀 다르게 되고 그런 것을 이제 어느 순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자외선 차단도 잘 하시고 피부의 노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을 잘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피부 노화라는 게 자외선을 받으면 왜 피부가 노화가 되느냐? 피부가 건조하면 왜 피부가 노화가 되느냐? 그거는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에 염증이 생깁니다.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성분의 구성 성분의 손상을 주기도 하고요. 또 자외선을 받으면 활성산소라는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활성산소가 또 피부에 여러 구성 성분의 산화적 손상을 주기도 하고 또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염증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에 생기는 염증, 그리고 자외선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 담배를 펴도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요. 때를 심하게 밀어도 이제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건조해도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라는 거를 요즘에는 염증 노화라고 더 스페시픽하게 불러요. 그러니까 염증이 영어로 inflammation이라고 하고 노화는 aging이라고 하는데 두 개를 합쳐가지고 inflammag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염증이 상당히 노화의 영향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젊으신 30대 중반이면 상당히 젊으신 편이거든요. 30대 중반에 근데 본인은 그렇게 느껴도 아마 얼굴을 뵈면은 아직 피부가 너무나 좋고 본인은 그렇게 느끼셔도 피부에 안주름도 거의 없이 아주 좋으신 분인데 본인이 그렇게 느끼시니까 더 심해질까만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 시술들은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술도 그걸 받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뭐 얼굴 하루 이틀은 이제 빨개지고 따끔따끔하고 하는 것은 다 염증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런 염증이 오히려 피부 노화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생 몇 번 하는 거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렇게 좋은 피부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자주 시술을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어떤 시술을 해야 탄력이 좀 올라올까요? 했는데 요즘에 나와 있는 어떤 시술, 잘 알려진 시술을 하시더라도 여러 번 하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정도 꼭 하신다면 하시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더 이상 이 피부 노화가 되지 않도록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여러 원인들이 알려져 있어요. 자외선, 또 열자극, 흡연, 뭐 미세먼지,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그거에 대한 쓴 책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공부하셔가지고 그런 원인을 막는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원인을 막는 그런 노력을 하시고 또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 크림을 자주 바르시고 또 화장품 중에서도 좋은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한 마리의 백조님이 피부 장벽이 무너졌는지 속건조가 너무 심하고 여드름도 많이 올라오고 얼굴도 간지럽습니다. 스킨 케어하면 바로 개기름 올라오고 그렇다고 스킨 로션을 안 바르기에는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너무 땡기고 피부 장벽 엄청 무너진 사람은 어떻게 되돌려야 하나요? 네.
피부 장벽이라는 거는 우리 피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피부는 이제 제일 바깥쪽에 표피층이 있고 밑에 진피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피하 지방층이 있죠. 그래서 이 세 층으로 된 피부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보호 기능을 하는데, 그중에 보호 기능 중에 99%를 차지하는 것이 피부 장벽입니다. 피부 장벽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표피층에 존재하는 각질 형성 세포가 점점 분화해서 각질층에 이제 죽은 각질 세포가 한 부위마다 다른데 우리 몸에 한 20층 또는 두꺼운 부위는 40층의 죽은 각질 세포가 거기 피부 가장 바깥쪽에 이렇게 쌓여 있고요. 그 사이사이를 기름 성분이 채우고 있고, 또 최근에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기름 성분 외에도 그 당성분, ABH 당성분이 그거를 그 각질 세포 사이사이 빈 공간을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각질 세포 20층 내지 40층이 쌓여 있는 각질층과 그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메우고 있는 지질 성분, 콜레스테롤, 지방산, 그다음에 세라마이드, 그 지질 성분하고 또 ABH 당 성분이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피부 장벽이 무너진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각질층이 20층 내지 40층처럼 이렇게 두껍게 있어야 되는데 각질 제거를 하거나 때를 밀거나 아니면 스크럽을 하거나 아니면 피부 미용 받는다고 이 각질 제거를 하거나 하면은 각질층이 20층에서 40층 됐던 게 뭐 5층, 6층 이렇게 얇아지니까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 그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는 지질 성분이나 당 성분, 이런 것이 피부가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잘 채워야, 빈틈이 없어야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질 않는데, 지질 성분이 없으면 각질 세포 사이에 구멍이 많이 나서 그 사이를 통해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잘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리 백조님의 연세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통 여성의 경우 폐경이 되면 기름을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이제 세안을 많이 하거나 하면 이제 비누 거품이라는 게, 세안제 거품이라는 게 기름을 빼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두 가지 제가 주의사항을 드립니다. 보통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진료 볼 때 이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져 가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가렵고 그래서 긁고, 그러면 이제 피부에 습진이 생기고, 그래서 서울대병원 피부과에 되게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욕, 또 얼굴을 닦는 거, 피부를 닦는 거, 이런 거를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때를 민다거나, 또 각질이라는 게 20층에서 40층 붙어 있는데 살짝 붙어 있어요. 금방 떨어져 나갈 세포가 각질 세포인데 떨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살짝 붙어 있는데, 그거를 스크럽을 한다거나 너무 박박 문진다거나 아니면 비누 수건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하면은 각질 세포가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고, 두 번째는 비누, 이제 이 세안을 할 때 비누 거품을 너무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피부에 각질 세포를 채우고 있는 지질 성분과 당 성분이 다 빠져가지고 피부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환자분들한테 주의사항을 드리는 거는 피부를 너무 닦지 말라. 너무 세게 닦지 말고 세정제를 많이 쓰지 말라. 그게 첫 번째 제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습크림을 많이 바르셔야 돼요. 보습크림은 평소 정상인 분,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고
피부에 문제가 없이 피부가 건강하신 분도 하루에 2번은 꼭 바르셔야 되고요. 우리 한마리의 백조님 같이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지신 분은 하루에 4번 바르셔야 됩니다. 아침에 바르고 점심에 바르고 저녁에 바르고 주무시기 전에 바르고. 그리고 보습크림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덧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보습크림을 고르셔 가지고 좋은 보습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이 무너진 경우에 시술을 하거나 하면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피부 장벽 시술을 하면 염증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주의사항 2개. 피부를 너무 닦지 말고 비누질 많이 하지 말고 보습크림을 하루에 4번씩 열심히 바르시면서 한 서너 달이 지나가면 피부 장벽은 다시 정상화되고, 그러면 얼굴이 땡기고 이런 거는 없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습크림은 꼭 바르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한마리 백조님께 요거 트러블 키트를 좀 드릴게요. 요거는 안에 에센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팟 제품이 있어요. 여드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찍어 바르는 스팟 제품이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요 명칭을 치시면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유튜브에서 한 10분 내외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런 제품이구나 이해하시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저는 여에스터님 박사처럼 미녹시딜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고 있어요. 탈모 주사도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요즘 많이 쓰는 두피 토닉이 도움이 될까요? 네. 네. 이제 저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31년 6개월 동안 이제 진료를 해왔고요. 또 이제 의사로서 여러 가지 이제 민간요법 같은 게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탈모주사의 성분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피 토닉의 성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약은 미녹시딜은 약이죠. 우리 식약처에서 판매 허가를 해주는 약입니다. 이런 약들은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임상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가짜 약을 쓰는 그룹이 있고 미녹시딜 약을 쓰는 그룹이 있고, 그런 두 그룹에 이제 어떤 게 위약이고 어떤 게 진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몇 개월 이걸 사용한 다음에 정말로 약을 쓴 그룹이 위약을 쓴 그룹보다 이제 머리카락이 더 많이 났다, 그런 게 확실하면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100% 안심하고 이런 걸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10중 8구 탈모 주사, 두피 토닉 이런 거는 그런 연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연구가 안 된 거는 효과가 증명이 안 된 겁니다. 이거 하고 좋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이게 플라세보 효과일 수 있습니다. 플라세보 효과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플라세보 효과라는 거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그런 사람의 믿음 때문에 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런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탈모 주사, 또 두피 토닉, 식약처에서 허락한 그런 거가 아니라면은 저는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빡빡한가요?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제 의견이 맞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님의 지방종은 왜 생길까요?
피부가 원체 약하긴 한데 스트레스 받네요. 지방종이라는 거는 정상 지방세포가 이렇게 뭉쳐 있는 겁니다.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 몸에도 이 밤할 만한 지방종이 3개 있습니다. 지방종은 이제 일종의 양성 종양이고요. 있어도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지방세포가 우연히 뭉쳐서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체 약해서 생긴 것도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치료를 해야 되냐? 지방종이 확실하다면 치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로켓님이 머리가 감을 때마다 엄청 빠지는데 또 잔머리가 엄청나요. 잔머리도 머리카락으로 치나요? 네, 이제 머리카락이 엄청 빠진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강의 첫 부분에 하루에 몇 개까지가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루에 100개에서 150개까지는 정상적으로 빠지는 거다. 그래서 100개에서 150개가 될래나 한번 보시고요. 로켓님이 여성분이라고 머리카락이 긴 분이라면 그걸 모아놓으면 상당히 많아서 엄청 빠지는 거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잔머리가 많다는 거는 이제 잔머리는 이제 아직 모낭에서 막 올라온 거니까 잔머리가 많다는 건 머리가 빠진 부위에서 다시 머리카락이 나는 거니까 이건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잔머리도 이제 길어지면 이제 터미널 헤어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는 이제 그 머리카락으로 되는 거니까 머리카락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머리숱이 많으시죠? 머리카락이 엄청 빠지는데도 환자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서울대병원에 오셨는데 제가 보면 머리숱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엄청 빠진다고 느끼시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빠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분홍 솜사탕님입니다. 평상시 ABH 플러스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요사이 오른쪽 뺨 쪽에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것이 올라와 어떤 약을 써도 안 없어져 고민입니다. 여드름도 아닌 것이 10개 내외로 울긋불긋한데 트러블 키트 쓰면 괜찮을까요? 네. 글쎄 트러블 키트는 약이 아니고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으로 피부염을 치료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 며칠 써보는 건 상관은 없지만 그거보다는 피부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환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라는 말씀 못 드리겠고 동네 병원에 한번 피부과 전문의가 하시는 동네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트러블 키트 화장품이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켓님이 아버지가 대머리면 본인 말고 내 자식이 대머리일 확률이 큰 거죠. 네. 그 죄송합니다. 대머리, 특히 남성형 대머리는 유전적인 원인과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유전적인 원인 더하기 다른 원인이 복합적으로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으면 대대로 대머리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리모님이 흰머리 좀 덜 나는 법. 네. 어렵습니다. 제가 염색을 안 하면 90%가 흰머리입니다. 저희 아버님 97세신데 100% 99.9%가 흰머리시고요. 저는 67세인데 한국 나이로 90%가 흰머리입니다. 그래서 흰머리 덜 나는 흰머리도 약간 유전적이지 않을까. 아버지를 제가 빼닮은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코님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머리를 감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자외선 노출돼도 괜찮을까요? 네. 제 생각에 하루에 한 번 머리를 감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은 좀 많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머리를 감으시는 게 좋고, 머리에 기름이 많다면 2번 바르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루습진이나 뭐 비듬이 많은 형태 상황이 아니라면 하루에 한 번 정도 받는 게 좋겠다 하고, 머리카락도 자외선에 노출되면은 머리카락이 상합니다. 그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다고 머리카락에 선크림을 바를 수는 없는 일이니까 우산을 쓰거나 모자를 쓰거나 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이 댓글도 많고 질문도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계 피부과 의사 한 3-40만 명이 참여하는 그런 세계 피부과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륙마다 이사가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 이사가 2명인데, 제가 일본 피부과 교수하고 저하고 이제 선거에 당선돼서 제가 그 이사를 8년 임기로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멕시코의 구아다달라하라라는 도시에서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2주간 우리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방송을 못할 것 같고요. 또 돌아와서 그 다음 주에 다른 강의가 옛날부터 잡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하러 가야 돼서 앞으로 3주간 결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건강히 다녀온 후에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가정의 달 5월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